진저리가 난다. 정말. 죽어가는 아내를 향해 역겨운 눈길을 던지던 남편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로 떠났고 딱 1년이 지나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꽤 큰 아니 엄청난 깜짝 선물이었다. 우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응원에 감사드리며 편안한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파벨은 재활 클리닉 입구 앞에 서서 하얀 백합 꽃다발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살짝 센 관자놀이와 눈 밑 깊게 팬 그늘이 그를 10살은 더 늙어 보이게 했다. 문손잡이에 올린 손이 떨렸다. 1년 온전히 한 해가 흘렀다. 눈앞에 스쳐 지나간다 햇살 가득한 아파트, 웃음소리, 내일을 향한 계획들. 결국 가지 못한 네팔, 5주년을 위해 준비했지만 끝내 건네지 못한 반지 상자. 조금 더 뒤에 낳자며 적어보던 아이 이름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집은 아침마다 빛으로 가득 찼다. 마리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본 공기와 깨어나는 도시의 소리를 들여오고 샤워기 물소리에 맞춰 요즘 유행가를 흥얼거렸다. 오늘 늦어 파벨은 새 쇼핑몰 도면을 손보던 제도대 뒤에서 물었다. 아동반 수업. 타월을 두른 채 문가에 선 마리나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목을 타고 쇄골로 흘렀다. 네베레스트를 정복하겠다며 눈 반짝이는 꼬마 12명, 그녀는 짧은 머리를 털며 웃었다. 새 헤어색 어때? 파벨은 도면에서 눈을 떼고 미소 지었다. 잘 어울려. 너한테 안 어울리는 게 있었나? 그녀가 다가와 뒤에서 그를 껴안았다. 젖은 체온이 셔츠에 스며들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 둔 거 알지? 오늘은 아직 못 들었네. 그는 그녀를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내일 시범 수업 보러 와줄 거지? 액티브 라이프 기자들도 온대. 당연하지. 널 자랑스러워해. 그들의 일상은 원래 그랬다. 빠르게, 꽉 차게, 계획으로 반짝이며. 불과 2주 전, 가을 네팔행 비행기 표도 샀다. 마리나는 오래전부터 진짜 히말라야를 보고 싶어 했다. 현관엔 새 트레킹 부츠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실 벽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다. 빨간 깃발은 이미 다녀온 곳, 파란 깃발은 아직 정복해야 할 곳, 초인종은 정확히 11시에 울렸다. 문 좀 열어줘. 아마 카처일 거야. 마리나는 부엌에서 그들의 주말 최애 메뉴를 능숙하게 만들고 있었다. 문 앞에는 카처뿐 아니라 파벨의 어머니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도 서 있었다. 머리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헤어, 빈틈없이 날카로운 눈매의 깔끔한 중년. 엄마, 온다고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파벨이 순간 당황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 그녀는 성큼 들어오며 예술가의 창조적 어수선함을 차갑게 훑었다. 흩어진 스케치, 신발장 옆 운동화, 소파 팔걸이에 엎어놓은 미완의 책 카처 긴 머리에 눈에 띄는 흑발 미인가 어색하게 웃었다. 안녕. 미리 말 못했네? 괜찮아. 들어와. 파벨은 아내의 친구를 안아주었다. 부엌에서 마리나가 얼굴을 내밀었다. 미소가 잠깐 흔들렸다.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 깜짝 방문이네요. 오늘 카레인데 난 입맛이 없어. 시어머니는 냉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향신료가 많으면 위에 안 좋아의 점심 동안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는 아들의 일만 꼬치꼬치 물었고 며느리가 새 보험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열심히 설명하는 부분은 대놓고 흘려들었다. 마리나가 네팔 계획을 말하자 시어머니의 입술이 얇게 오므라들었다. 내 나이면 산보다 아이 생각을 먼저 해야지. 여자는 30 넘으면 더 어려워져. 엄마, 파벨이 말하려 했지만 마리나가 그의 손등을 살짝 눌렀다. 우린 계획이 있어요.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 먼저 네팔, 그 다음 아이. 모든 건 순서대로.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다. 고지. 저렇게 미루다간 평생 손주 못 본다니까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말하는 재능은 그녀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가문 대대로의 무언의 권력 언어였다. 이런 식으로 1에서 2년 더 먼저 하다 보면 늦는 거야? 그녀는 카레를 네모 반듯하게 썰며 생각했다.
내 파블로샤에게는 정상적인 가정이 필요하지. 이런 암벽 타기 같은 건 아니고. 마리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공기 속에 내려앉는 미세한 먼지처럼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판단과 압박. 아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조건, 내 시간표로. 누가 때가 됐다고 해서 덜컥 낳는 일은 없을 거야. 아직 오르지 않은 봉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분위기를 읽은 카처가 화제를 돌렸다. 마리나는 아이들 지도에 정말 탁월해요. 그 꼬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남의 애 가르치는 거랑 자기 애 키우는 건 다르죠. 시어머니가 곧장 맞받았다. 그리고 내 아들이 그걸 언제나 깨달을까? 점심이 끝나갈 즈음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가 화장실로 향하자 마리나는 낮게 속삭였다. 당신 엄마는 내가 지상적인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못 받아들이실 거야. 그분은 구식이야. 파벨이 한숨을 쉬었다. 그분에게 여자는 집, 가족, 아이, 그리고 나는 절벽을 기어오르는 이상한 여자. 마리나가 마저 말했다. 파벨은 그녀의 관자놀이에 입을 맞췄다. 난 지금의 너를 사랑해. 알아. 그녀는 웃었지만 눈빛에 걱정이 스쳤다. 그날의 클라이밍짐은 아이들로 활기가 넘쳤다. 코치들의 구호, 음악, 벽면에 알록달록 박힌 홀드들이 거대한 놀이터처럼 반짝였다. 로마, 3점 지지 잊지 마. 마리나는 10살짜리 소년을 확보 빌레이하며 거의 수직의 벽을 오르는 작은 등반가에게 안정감을 불어넣었다. 잘한다. 옆 코스에서는 초보 약간 체중이 있는 중년 남성이 긴장을 주체 못하고 있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걱정 마세요. 마리나가 다독였다. 확보 장비가 아주 튼튼해요. 혹시 미끄러져도 트램펄린처럼 부드럽게 잡아줄 거예요. 그녀는 자기 영역에서 완벽했다. 동작 하나, 점검 하나, 다 2번씩 확인하는 습관. 동료들은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신뢰했고 초보들은 그녀 곁에서 안심했다. 아이들에게 마리나 이모는 때론 엄격하지만 제때 칭찬해주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법을 알려주는 진짜 영웅이었다. 솔직히 동료들이랑 내기한 걸 벌써 후회 중입니다. 남자가 다리 디딜 홀드를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마리나는 자신감 한 스푼을 선물하듯 미소를 건넸다. 대부분 처음엔 무섭지만 곧 빠져든다. 나도 한때는 고소공포가 있었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녀는 카라비너를 확인하고 로프가 제대로 꿰었는지 다시 살폈다. 그때 시야 한쪽에 걸린 게 있었다. 스트랩의 미세한 마모. 그래도 웬만큼은 버텨낼 굵기였다. 이번 등반 끝나면 교체하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메모하고 확보를 이어갔다. 다 괜찮을 거예요. 통계로 보면 길 건너는 것보다 암벽이 더 말이 끝나지 못했다. 음악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느다란 찍 섬유가 찢어지는 소리. 시간이 느려졌다. 마리나는 추락하는 남자의 커다란 눈동자를 보았다.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허공을 긁는 양손.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앞으로 몸을 던져 낙하를 완화하려고 끊어진 라인을 움켜쥐었다. 110kg의 살아있는 무게가 그녀 위로 떨어졌다. 등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칼처럼 예리한 통증이 척추를 꿰뚫고 지나갔다. 남자의 몸과 금속 장비들이 그녀 위로 와르르 덮쳤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사이렌 소리. 그 다음은 검은 담요 같은 어둠. 병원 복도는 늘 파벨에게 과하게 밝았다. 흰 벽, 흰 가운, 흰 조명. 얼굴의 창백함과 눈동자의 피로만 더 도드라지는 멸균된 빛, 소독약 냄새는 삶의 다른 모든 냄새를 덮어버렸다. 병원을 싫어하던 그였지만 이 하얀 지옥이 이제 그의 일상이 된 듯했다. 흉추 골절입니다. T8, T9 부위 손상. 의사는 자신의 등 위에 손으로 영역을 그리며 천천히 말했다. 완전 절단 가능성은 낮지만 압박이 심합니다. 척추 고정 수술이 필요하겠고 아마 여러 차례. 파벨은 의사의 말에서 희망 같은 단어들만 붙잡으려 했다. 최신 기법, 회복 가능성, 치료 옵션.
하지만 그 이면에 더 무거운 말들이 숨어 있었다. 하지마비, 장기 재활, 장애. 다시 걸을 수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의 목이 말라붙었다. 의사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대답할 시간을 스스로 벌었다. 이런 경우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많은 것이, 그것은 손상의 양상, 수술의 성공 여부, 그리고 환자 개인의 체질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문을 닫았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솔직해져야 합니다. 완전한 회복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1cm라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겁니다. 다만 재활은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감각은요? 다리를 느낄 수 있을까요? 파벨의 목이 바싹 말랐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깨어나면 1년의 검사를 해야 해요. 그럼 언제 깨어납니까? 고집니다. 통증 때문에 진정제를 쓰고 있지만 내일이면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운동선수들의 체력은 때로 기적을 만듭니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차갑고 사무적인 의사실은 문득 현실과 단절된 캡슐처럼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의 세계에서는 아내가 훈련을 마치고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이 캡슐 안에서 아내는 척추 손상 환자였고 예후는 불확실했다. 복도 의자에 카처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얼어붙은 사람처럼 두 팔로 스스로를 감싸 안고 울다 지친 눈은 벌겋게 탔다. 뭐래? 파벨을 보자마자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사라, 파벨이 낮게 말했다. 그 다음은 모르겠어. 그는 하반신 마비라는 말을 끝내 입에 담지 못했다. 카치아는 울음이 터지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들은 말 없는 복도 한가운데 서로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다. 1시간쯤 지나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가 나타났다. 완벽한 머리 손질, 엄격한 수트.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온 사람처럼. 손에는 과일과 주스가 들린 봉투. 불쌍한 내 아들. 그녀는 파벨을 끌어안았다. 내가 뭐랬니? 그 극한 취미가 결국 화를 부를 거라고.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를 스쳤다. 기재는 아이도 못 낳아줄 거고 오히려 아이처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으로 남겠지? 내 아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 불구를 돌보다 자기 인생을 묻어버려선 안 돼. 끔찍한 생각이었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밀어낼 수 없었다. 파벨이 몸을 뗐다. 엄마, 지금 그 얘기 하지 마. 그래, 알았다. 다만 내가 알았으면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내 편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파벨은 그 깊은 층에서 오래된 불안을 확인한 듯한 안도감의 파장도 읽어냈다. 밤, 그는 아내의 침대 곁에 앉아 힘없이 축 늘어진 손을 잡고 있었다. 튜브와 선 사이에 놓인 마리나는 작고 가냘퍼 보였다. 모니터 위, 규칙적인 심박선만이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불과 어제, 이 손은 등반 로프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이 손가락은 좋아하는 노래의 박자에 탁자를 두드리곤 했다. 지금은 핏기 없는 손톱과 창백한 피부만이 남았다. 영웅님. 문과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카처가 보온병을 들고 서 있었다. 잠깐 자요. 내가 봐줄게. 못 가. 이 파벨은 고개를 저었다. 혹시 깨서 내가 없으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카처가 힘없이 웃었다. 마리나는 그런 생각 안 해.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 파벨은 아내의 손을 더 꼭 쥐었다. 우린 계획이 많았어. 올해 가을 네팔, 내년에 새 아파트. 그 다음엔 아기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은 다시 걸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 이봐. 카처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일을 아직 아무도 몰라. 하지만 오늘 그녀는 살아있고 너는 곁에 있어. 그게 전부야. 카처가 떠난 뒤 남은 건 기계음의 일정한 삑소리와 파벨의 생각뿐이었다. 그는 마리나의 손바닥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린 해낼 거야. 들려? 다 괜찮아질 거야.
내 에베레스트 같이 다시 오를 거야? 제발. 돌아와 줘. 옆 침대에서는 노부인이 신음했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시작됐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리듬을 만들었다. 잠시 후 그는 병원 담요를 어깨에 걸치고 의자에 기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 사랑하는 아들아, 도시 최고 신경외과 의사랑 연결했어. 부처 쪽 지인에게도 전화했지? 클리멘코 박사가 내일 마리나를 볼 거야. 다 잘 될 거야. 파벨, 고마워요. 엄마의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녀의 인맥과 집요함이 고마웠다. 그가 알 리 없었다. 바로 그 집요함이 훗날 그들의 운명에 치명적인 변수가 될 줄은? 오늘이 그들의 삶을 기전과 기후로 갈라놓으리라는 것도. 앞에 놓인 건 긴 싸움, 절망과 희망,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선택들. 의사들의 장밋빛 전망이 현실의 거친 모서리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것도. 그리고 언젠가 그는 매일 후회하게 될 그 말을 내뱉게 되리라는 것도. 다시 1년 뒤 꽃을 쥔 채 클리닉 문 앞에 서서 그녀가 날 용서할까 오로지 그 생각만 하게 되리라는 것도. 그러나 그 밤에 그는 그저 곁에 앉아 있었다. 사랑이면 모든 상처가 낫는다고, 시련은 오히려 우리를 단단히 묶어준다고, 자신은 버텨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사랑도 때로는 숨을 쉬기 위해 산소 마스크가 필요하다. 3개월 뒤 그들의 아파트는 병실과 의료 창고의 중간 지점이 되어 있었다. 리모컨으로 각도 조절이 되는 기능성 침대가 침실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했고, 예전에 푹신한 더블 침대 노트북을 두고 여행 계획을 세우던 그 침대는 사라졌다. 옷장 속 트레킹복, 형형색색의 티셔츠와 운동복 대신 선반에는 기저귀와 패드, 약 봉투가 빼곡했다. 삑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에 파벨이 벌떡 깼다. 시계는 새벽 4시 17분. 그는 자동처럼 카테터와 링거를 확인했다. 괜찮아. 그는 창백한 아내의 얼굴 위로 몸을 숙였다. 마리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얇게 다문 입술을 겨우 열었다. 깨워서. 미안. 링거가. 다 된 것 같아. 정말로 영양제 든 팩이 비어 있었다. 그는 재빨리 교체하고 라인들을 점검했다. 마리나의 입술에 립밤을 발라주었다. 물. 마실래? 조금. 그는 그녀의 머리를 살짝 들어 빨대를 꽂은 컵을 대주었다. 매일, 아니 매밤 반복되는 의식. 그의 머릿속을 스친다. 공원 러닝 뒤 그녀가 그에게 물병을 건네던 어느 날의 햇빛, 까무잡잡한 목에 반짝이던 땀방울, 깔깔 웃던 눈이 조금 더 잡아. 그는 병원에서 잘라 다시 자라난 짧은 머리를 쓸어내렸다. 아직 이르잖아. 너는. 나도. 잘게에 그는 거짓말했고 마리나는 그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모르핀과 근위환제가 화학적 평온을 데려왔고 그녀는 탁한 졸음 속으로 미끄러졌다. 꿈에서는 산이 보이고 눈이 내리고 몸이 자유로웠다. 그래서 더 아팠다. 눈 뜨는 순간이. 파벨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다. 싱크대의 그릇들, 배달 상자, 빈 커피잔들, 저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흔적들. 주전자를 올리고 창밖을 보았다. 잿빛 새벽 위로 사람들이 일터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어디선가 일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상사, 파벨. 미하일롭스키 프로젝트 스케치가 급합니다. 보고서가 3주째 없습니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는 끝까지 읽지도 않고 화면을 껐다. 어젯밤 손대다 만 도면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선들은 졸음에 번져 보였고 집중력은 15분을 넘기지 못했다. 피로의 안개가 뇌를 감쌌다. 한때 일이 그의 열정이었는데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방문 간호사 올가 넉넉한 체구, 다정한 눈, 그리고 놀랍도록 섬세한 손. 좋은 아침이에요. 파벨 안드레예비치. 우리 환자분은 어땠나요? 밤은
무난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4시에 링거 갈았고요. 올가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곧 명랑한 그녀의 목소리와 낮고 조심스러운 마리나의 대답이 들려왔다. 파벨은 부엌에 남아 서류들을 의미 없이 옮겨놓았다. 상사에게 전화해 기한을 더 요청할까? 아니면 차라리 그만둘까? 그럼 무슨 돈으로 버티지? 치료비, 약값, 방문 간호 비용. 마리나의 보험은 일부만 보장했고 병가도 오래전에 끝났다. 오늘은 볼이 조금 핑크색이네요. 좋은 신호예요. 올가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올가가 손을 닦으며 말했다. 오늘은 1시간. 그녀가 웃었다. 마리나를 하루에 30분 정도 의자에 앉혀보는 걸로 시작해요. 다음번엔 특수 코르셋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파벨 안드레예비치, 잠 좀 주무세요. 눈밑이 판다처럼 까매요. 파벨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올가. 전 괜찮아요. 우리 중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녀가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그래도 해낼 거예요. 마리나 상태, 흐름이 좋아요. 제 경력을 믿으세요. 아, 저녁엔 못 와요. 딸아이 졸업식이라 그녀가 덧붙였다. 대신 올 사람을 불러보세요. 올가가 돌아가자 파벨은 카처에게 전화를 했다. 사고 이후에도 주 2회 꾸준히 와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럼 갈게, 카처가 말했다. 다만 일 끝나고 7시쯤. 필요하면 밤새도 돼. 파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넌 진짜 친구야. 마리나는 좋아지고 있어? 올가 말로는 곧 의자에 앉는 연습도 시작할 수 있대. 이 짧은 침묵 끝에 카처가 낮게 물었다. 근데 너는 어떻게 지내? 그 질문은 그를 벙찔하게 했다. 아무도 그에게 인어는 이라고 묻지 않았다. 모두 마리나만 물었다. 버티고 있어. 겨우 짜낸 대답. 파벨, 말이 필요하면 그냥 전화해. 응. 고마워, 카처. 저녁의 하루는 익숙한 리듬으로 흘렀다. 드레싱을 갈고 으깬 음식을 숟가락으로 먹여주고. 삼키는 건 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알코올로 몸을 문지르고 욕창 방지 운동을 하고 도뇨관을 확인하고 혈압을 잰다. 그 사이사이 일을 하려다 마리나가 부르면 문장 중간에서 멈추는 시도들. 해질 무렵 기진맥진한 파벨은 거실 소파에 딱 5분 눈 붙인다는 마음으로 몸을 눕혔다. 그리고 깊고 꿈도 없는 잠에 빨려 들어갔다. 그를 깨운 건 침실 쪽의 목소리. 시계는 8시 34분을 가리켰다. 거의 3시간이나 잤다. 카처. 7시에 온다더니. 그는 급히 일어나 침실로 향하다가 문 앞에서 엄마의 목소리에 발을 멈췄다. 그러니까 말이야, 마리나. 내 아들은 일을 해야 해.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설득적이었다. 재능 있는 건축가야. 앞길이 창창하지. 그런데 하루 종일 여기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커리어를 쌓겠니? 잠시 정적. 마리나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내 제안이 있어. 그녀는 곧장 이어갔다. 도심 밖 프라이빗 요양시설. 물론 비싸지. 대신 비용은 내가 도울게. 최고의 전문 인력, 최신 장비. 파블루샤는 주말마다 널 보러 갈 수 있고 파벨은 방으로 들이닥쳤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는 흠칫했다. 파블루샤. 자는 줄 알았지? 아무도 없길래 좀 들렀지? 마리나는 혼자 있고. 카처가 오기로 했어요. 파벨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아, 그 카처,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그 애를 어떻게 믿니? 초인종 10분이나 눌렀다. 그래서 내가 여분 열쇠로 들어왔지? 열쇠요. 그걸 어떻게 내가 줬잖니? 작년에 내 열쇠 잃어버렸을 때 그녀는 마리나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다. 난 이만. 내 제안, 생각해보렴.
너희를 위한 거야. 문이 닫히자 파벨은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아 마리나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올 줄 몰랐어. 마리나는 창밖을 보았다. 눈에는 맺히지 못한 눈물이 번들거렸다. 맞는 말이야. 파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이렇게는 못 버텨. 넌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입을 맞췄다. 널 어디에도 보내지 않을 거야. 초인종이 울리며 대화가 끊겼다. 장을 봐온 카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다. 미안, 늦었어. 회사가 난리, 거기에 교통체증까지. 그녀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다.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왔다가 갔어. 파벨이 짧게 말했다. 마리나를 요양시설로 보내자고. 카차는 봉투를 바닥에 놓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자. 파벨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일 없어. 카처가 부엌에서 먹거리를 정리하는 동안 파벨은 마리나 옆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약값 청구서, 대출 상환액,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의 원고료.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갔다. 마음 한켠에서 어머니 말이 일부는 맞다는 냉혹한 자각도 고개를 들었다. 그는 정말로 간병과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었다. 오늘 밤 내가 있을까? 카처가 문틈으로 물었다. 넌 제대로 자야 해. 마리나가 힘없이 미소 지었다. 있어줘, 카처. 파샤가 쉬어야 해. 파벨은 반박하려 했지만 피로가 다시 쇳덩이처럼 얹혔다. 정말 괜찮다면. 그럼. 카처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재로 가서 소파에 누워. 나랑 마리나는 여자들만의 밤을 보낼게. 응.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 스친 건 감사함, 그리고 안도감. 파벨은 그 미묘한 떨림을 잊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숙면에서 깨어났다. 해는 벌써 떠 있었다. 시계는 9시 반. 큰일. 마리나, 약시간 침실엔 작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파벨의 집 티셔츠를 입은 카처가 마리나의 젖은 머리를 빗겨주고 마리나는 베개에 몸을 기대 뺨이 발그레했다. 굿모닝, 잠꾸러기. 카처가 웃었다. 우린 벌써 아침 먹고 약도 다 챙기고 링거도 갈았어. 혼자서. 다 했다고. 파벨이 눈을 크게 떴다. 나 습득 빠른 편이거든. 카처가 마리나를 흘깃보며 윙크했다. 그리고 올까랑 통화했어? 오늘은 좀 일찍 들른대. 특수 코르셋도 가져와서 우리 마리나 창가에 앉혀보기로. 마리나의 얼굴이 환해졌다. 들었지, 파샤. 창가에 앉을 수 있대. 그건 자유의 한 모금 같을 거야. 정말 좋다. 그는 웃었지만 그 미소엔 작은 가시가 있었다. 자신은 그 기쁨을 선물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의 찌름. 고마워, 카처. 정말 큰 도움 됐어. 언제든. 카처가 가방을 들었다. 난 회사 가봐야 해서. 필요하면 저녁에도 올게. 아니. 오늘은 내가 할게. 파벨이 서둘러 말했다. 너도 내 삶이 있잖아. 카차는 문가에 서서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그럼 내일 보자. 처방해준 약도 또 타와야 하고. 그녀가 떠난 뒤 파벨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내가 좋아 보여서 기뻐. 마리나가 희미하게 웃었다. 오늘은 그냥 좋은 날이야. 그럴 때가 있지. 둘 사이에 말하지 않은 말들로 채워진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침내 파벨이 입을 열었다. 엄마가 한 말.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 마리나는 한참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다. 생각했어. 지금도. 시설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난 널 어디에도 보내고 싶지 않아. 알아. 그녀는 그의 손을 쥐려 했지만 손가락은 조금 떨릴 뿐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난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고 있어. 파샤, 너는 날마다 빛이 빠져나가. 잠깐뿐이야.
자기기만 하지마. 그녀의 목소리에 오래된 마리나의 강철이 섞였다. 우리 둘 다 알아. 이건 일주일, 한 달의 문제가 아니야. 어쩌면 영원히. 마린, 내가 나간 사이 의사와 얘기했어.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감각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대. 자기야, 난 화장실도 혼자 못 가. 이게 몇 년이고 계속될 거야. 너 정말 감당할 수 있어? 질문은 공기 중에 매달린 채 방 안을 무겁게 했다. 파벨은 갑자기 자신이 아주 작아지고 무력해진 것을 느꼈다. 사랑해, 그가 겨우 내뱉었다. 나도. 그래서 내 십자가가 되고 싶지 않아. 그때 전화가 울렸다. 미안. 받아야 해, 상사야. 그는 방을 나섰다. 통화는 짧고 명확했다. 일주일 안에 풀타임으로 복구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최대한 버텼습니다. 파벨. 마감이 불타고 있어요. 우린 상근 건축가가 필요합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마리나는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창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아래를 내려다봤다. 바삐 지나가는 차들, 각자의 일로 급한 발걸음들, 건너편 처마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쪼는 비둘기들. 어딘가에서는 평범한 삶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약 냄새와 낮은 기계음이 감도는 이 방 안에서 멈춰 선 듯했다. 의료 장비의 삑삑거림이 방을 채웠다. 해가 기울 무렵 파벨은 높다란 등받이와 무릎 담요가 있는 휠체어로 마리나를 조심스레 옮겼다. 너무 가벼웠다. 근육은 시들었고 남은 건 피부와 뼈뿐. 고마워. 그가 창가에 의자를 멈추자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서 석양이 보여. 그는 의자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방법을 찾을게. 약속해. 우린 이겨낼 거야. 그녀는 힘없이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럼, 자기. 우린 늘 해냈잖아. 그 밤. 또다시 링거 경보음에 깬 파벨은 컴퓨터를 켰고 처음으로 자보타라는 요양원 사이트를 열었다. 번쩍거리는 복도, 미소 짓는 간호사들, 공원을 내려다보는 병실. 그는 가격표까지 읽기도 전에 창을 닫았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어쩌면 그게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길일지도. 밤 10시가 다 되어갈 때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카처, 그녀는 뜻밖의 손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놀랐다. 파블루샤에게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아카차는 문턱에서 발끝을 번갈아 디뎠다. 들어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탈리아의 집은 언제나 흠잡을 데 없이 반듯했다. 가구는 각 맞춰 놓였고 광택나는 면에는 먼지 한 점 없었으며 벽에는 단정한 액자의 그림들. 벽 사진 속엔 여러 나이의 파벨이 가득했다. 졸업식, 학위 수여, 첫 건축 프로젝트 앞에서. 마리나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마치 며느리는 이 가족 역사에 잠깐 스쳐간 손님처럼. 차, 커피, 안주인이 능숙하게 응접실로 안내하며 물었다. 괜찮아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카차는 깍지를 낀 손가락을 불안하게 옮겼다. 파벨과 마리나 이야기예요. 나탈리아는 마주 앉아 손을 가지런히 포겠다. 들어보죠. 마리나를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여자는 단호했다. 내 아들은 자기 삶도, 커리어도, 건강도 갈아 넣고 있어요. 재능 있는 건축가였고 미래가 눈부셨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 3시간 겨우 자는 간병인처럼 살고 있어요. 그 눈 밑에 그림자 봤나요? 멋진 도면을 그리던 손이 이젠 피로에 떨리잖아요. 걱정하시는 건 알아요. 카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마리나는 그의 아내예요. 그는 그녀를 사랑해요. 사랑. 나탈리아가 쓴웃음을 지었다. 물론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에게 무엇을 남겼죠? 원래도 우리 아들과는 짝이 아니었어요. 그 산이고 뭐고 극단적인 취미들 때문에. 이젠 완전히 자기 생을 그녀 곁에서 묻겠죠.
그녀는 일어나 벽에 아들 사진 앞에 섰다. 좀 보세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앞길 창창한 아이예요.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마리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카치아는 참고 대신 말했다. 사실 많은 말씀 같아요. 나탈리아가 번개처럼 고개를 돌렸다. 저도 파벨이 소모되는 걸 봐요. 점점 사그라드는 걸 마리나도 알아요. 카치아는 시선을 떨궜다. 그녀가 스스로 말했어요. 그의 십자가가 되고 싶지 않다고. 나탈리아는 천천히 자리에 돌아와 소녀의 얼굴을 샅샅이 읽듯 바라보았다. 왜 그게 그토록 마음에 걸리죠? 카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제 친구예요. 마침내 카처가 말했다. 그러나 목소리가 떨렸다. 둘 다 잘 지내길 바라요. 내 아들을 사랑하죠. 질문이 아니라 확언이었다. 오래됐나요? 볼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아주 중요해요. 나탈리아가 몸을 숙이며 말을 잘랐다.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 희생에서 구해줘야죠. 무슨 뜻이죠? 지지가 필요하단 거예요. 이해가, 털어놓을 귀가, 기대 쉴 어깨가. 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카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부족해요. 나탈리아는 낮게 비밀을 나누듯 말했다. 대안을 보게 해야 해요.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여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파벨을 유혹하라는 말씀이세요. 카처가 벌떡 일어섰다. 어떻게 그런 그는 제 친구의 남편이에요. 그가 온기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으라는 겁니다. 여자는 고요히 답했다. 그리고 곧 그럴 겁니다. 남자들은 장애와 함께 사는 삶에 맞춰지지 않았어요. 얘야. 언젠가는 부러집니다. 그때 누가 그 파편을 주워 담죠? 그건 옳지 않아요. 카처가 고개를 저었다. 젊고 건강한 남자가 자기 생을 산채로 묻는 건 옳아요? 재능 있는 건축가가 간병인으로 달아 없어지는 건? 통계를 봤어요. 카처. 장애가 생기면 남편의 별표 80% 별표가 떠나요. 잔인해도 현실이에요. 내 파블루샤는 착해서 그 명백함을 자기 입으로 못 말할 뿐의 카차는 상반된 감정과 싸우며 말이 없었다. 생각해보렴. 나탈리아가 부드럽게 매듭지었다. 넌 그에게 마리나가 다시는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어? 정상적인 가정, 아이들, 미래. 다음 날 아침, 나탈리아는 먹을거리가 가득 든 큰 가방을 들고 아들 집에 나타났다. 만두 가져왔어. 집에서 빚은 거 현관에서부터 선언했다. 냉장고가 텅 비었더구나. 면도도 못하고 밤샘의 핏기로 충혈된 눈에 파벨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엄마. 방금 마리나 밥 먹였어요. 지금 맛감박 줘라요. 잘됐네. 그녀는 주방으로 곧장 향했다. 우리 좀 얘기하자. 식탁에는 금세 만두와 샐러드, 그리고 좋은 레드 와인 한 병이 올랐다. 와인이요. 파벨이 놀랐다. 아침부터라도 좀 풀어, 아가. 꼴이 말이 아니야. 그녀는 잔을 따라 밀어주었다. 잠깐이라도 머리를 식혀. 평소답지 않게 파벨은 토를 달지 않았다. 빈속에 와인이 목을 데우고 몸을 따뜻하게 적셨다. 몇 주 쌓인 긴장이 조금 풀렸다. 넌 잘 버티고 있어. 엄마가 연민 어린 눈으로 말했다. 넌 좋은 사람이야, 파블루샤. 하지만 좋음이 내 인생을 대가로 치르게 해선 안 돼. 절대 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으시죠? 그가 지친 목소리로 받았다. 그럼 당연하지. 나탈리아가 재빨리 맞장구 쳤다. 말은 전문 돌봄이란 뜻이야. 내게도 숨 돌릴 틈이 필요해. 지금 너 벼랑 끝이야. 저 다크서클로는 내가 먼저 입원하겠다. 파벨은 말없이 와인을 들이켰다. 머리가 울렁거렸다. 빈속 탓인지 누적된 피곤 탓인지. 요양원 원장과 연락했어. 언제든 마리나를 받을 수 있대. 시설도 훌륭하고
엄마는 무심한 듯 말을 얹었다. 첫 달은 내가 낼게. 선물이라 생각해. 그만해주세요. 파벨이 얼굴을 찌푸렸다. 내 아내를 수용소에 보낼 순 없어요. 수용소라니. 최신 의료센터야. 나탈리아가 발끈했다. 봐, 책자 가져왔어. 그녀가 반짝거리는 브로슈어를 펼쳤다. 원룸형 병실, 24시간 케어, 물리치료, 마사지. 사이트는? 봤어요. 파벨이 털어놓았다. 그치만 그게 해답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해답이지? 엄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내 자신을 망치고, 일자리 잃고, 수입도 끊기고. 내가 잘려버리면 말이나 치료는 무슨 돈으로 해? 그는 고개를 떨궜다.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아가, 그건 배반이 아니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거지.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마 카처다. 파벨이 일어섰다. 새로 나온 진통제 처방전을 받으러 간다더라. 정말로 카처가 약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런데 눈빛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동작은 굳어 있었다. 들어와. 파벨이 말했다. 엄마 와 계셔. 우리 주방에 있어? 안녕하세요.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 카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를 똑바로 보진 않았다. 회사 일은 어때? 이에 바르게 묻는 나탈리아. 괜찮아요. 새 주문이 많아서. 카처가 말을 더듬었다. 타샤, 새 진통제에 서명해줘. 여기. 그녀가 종이를 내밀었다. 손끝이 스치자 파벨은 놀랍게도 몸을 타고 전율이 번지는 걸 느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감각을 느낀 게 언제였더라. 사득했다. 어색한 순간이 공기 속에 매달렸다. 날카로운 비명이 침실에서 터졌다. 파벨. 파벨, 도와줘. 셋은 동시에 소리 나는 쪽으로 뛰었다. 마리나는 시트가 구겨지도록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움켜쥔 채 누워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몸을 숙였다. 등이. 아마 봉합 부위가 곪은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의사에게 전화해줘. 제발. 이 카처가 재빨리 침상 옆 서랍으로 다가갔다. 잠깐, 먼저 진통제부터 내가 할게. 파벨이 거의 고함치며 그녀의 손을 밀쳐냈다. 피로, 스트레스, 와인이 한데 뒤엉켜 넘쳐 흐르는 순간이었다. 그 다음 2시간은 안개처럼 흘렀다. 의사가 오고, 진찰을 하고, 처방이 바뀌고, 주사가 놓였다. 마침내 마리나가 잠들자 파벨은 지친 걸음으로 거실로 나왔다. 거기에는 어머니와 카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졌어? 카처가 물었다. 염증이래. 항생제를 새로 처방했어. 그는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합병증이 또 하나 늘었지? 당신은 자야 해. 카처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남아서 봐도 돼? 아니, 우리 파블루샤랑 하면 돼.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가 끼어들었다. 넌 내일 출근이잖니, 카처. 들어가 쉬어. 카차는 재빠르게 파벨을 한 번 보았지만 그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럼 내일 봐. 그녀는 머뭇머뭇 인사하고 나갔다. 어머니는 문을 단단히 닫더니 아들을 돌아보았다. 가서 쉬렴. 마리나는 내가 볼게. 고마워요. 그가 힘없이 웃었다. 정말 지쳤네요. 침실 문턱에서 파벨은 돌아섰다. 엄마, 카처랑 무슨 일 있어요? 묘하게 긴장된 것 같던데? 쓸데없는 소리. 어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다들 피곤해서 그래? 어서 자. 사흘 뒤, 한낮 무렵이었다.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가 소리 없이 침실로 들어섰다. 마리나는 반쯤 기대 앉은 채 약해진 손가락으로 간신히 책을 붙잡고 있었다. 안녕. 마리노치카의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인사했다. 몸은 좀 어때? 덕분에요. 나아졌어요. 마리나는 경계한 눈빛으로 책을 내려놓았다. 파벨은 회사에 갔나요?
안도의 기색이 살짝 섞인 목소리였다. 그래, 내가 꼭 가라고 했어. 일자리를 지켜야 하자니 나탈리아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얘기 좀 하자, 얘야. 마리나는 몸을 굳혔다. 듣고 있어요. 난 오래도록 왜 우리 아들이 너를 택했는지 이해를 못했어. 시어머니는 완벽한 매니큐어를 찬찬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는 집순이도 아니고 맨날 산이니 절벽이니. 우리 아들에게 무슨 미래를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 끝까지 듣겠지만 여자가 단호히 잘랐다. 이젠 알겠어. 내가 틀렸다는 거. 넌 강하고 진짜로 우리 아들을 사랑해. 마리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았다. 말씀의 요지가 뭔가요?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를 놓아줘야 해.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다. 마침내 마리나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주세요. 당신은 몰라요. 난 모든 걸 알아. 여자가 맞섰다. 내 말 좀 생각해봐. 넌 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거야. 우리 아들은 절대 널 먼저 버리지 않을 거야. 너무 착하거든. 하지만 너는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문이 닫히자마자 마리나는 간신히 손을 뻗어 전화기를 잡았다. 말을 듣지 않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는 건 고역이었지만 해냈다. 카처, 꼭 할 얘기가 있어? 지금이야. 저녁, 파벨이 녹초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비쳤다. 믿어지니. 보스가 한 번 더 기회를 줬어. 그는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교회 호텔 컴플렉스 프로젝트. 해내면 자르지 않겠대. 정말 잘 됐네요. 마리나가 미소 지었다. 나는 밤새 일하고 낮에는 엄마가 도와주신다더라. 그는 거의 들떠 있었다. 우린 해낼 거야. 마리나는 한동안 남편을 오래된 사진처럼 바라보았다. 파샤, 날 창가에 좀 옮겨줘. 노을이 보고 싶어.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휠체어로 옮기고 무릎에 담요를 덮었다. 오늘따라 조용하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았어. 그녀는 주황빛 하늘을 보았다. 노을이 예쁘다. 기억나. 카렐리아 바위에서 본 그 석양. 그럼 그가 미소 지었다. 그때 넌 절대 보르시만 끓이는 지루한 주부는 안 되겠다고 했지? 매년 새 정상에 오르겠다고. 이렇게 돼서 미안해. 그녀가 시선을 내렸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어. 뭔지 알아? 제일 무서운 거. 그녀가 불쑥 물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은 산으로, 하늘로 찢겨나가는 그 감각. 그 틈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 마리나니, 말 좀 하게 해줘. 그녀 목소리에 다시 강철이 스쳤다. 나는 내가 시들어가는 걸 봐. 매일 조금씩. 이 루틴, 이 절차들. 우리가 함께 갇힌 이 우리. 넌 더 큰 삶을 살아야 해, 파샤. 그만하자.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금 이 얘기는 그럼 언제?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내가 해고되면? 우리가 빚더미에 올라앉으면? 내가 날 미워하게 되면? 나는 절대 제발 스스로에게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넌 32이야. 인생이 눈앞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고 다시는 될 수도 없어. 초인종이 울렸다. 무거운 대화에서 빠져나갈 구원의 소리였다. 문 앞에는 와인 한 병과 마트 봉투를 든 카처가 서 있었다. 안녕. 그냥 들렀어. 상태가 어떤지 보려고. 이상한 밤이었다. 셋은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마리나는 휠체어에, 파벨과 카차는 소파에. 대화는 자꾸 끊겼고 어색한 정적이 피어올랐다. 카차는 자꾸만 미안하다는 듯 마리나를 흘깃거렸고 마리나도 어딘가 결심한 얼굴로 그 시선을 받아냈다. 두 번째 잔이 비워질 즈음 카처가 들려준 농담에 파벨이 문득 소리내어 웃었다. 몇 달 동안 이 집에서 사라졌던 진짜 웃음소리가 방을 터뜨렸다.
나 피곤해. 마리나가 갑자기 말했다. 파벨, 침대로 옮겨줄래? 그가 돌아왔을 때 카차는 그릇을 치우고 있었다. 도와줄까? 앉아, 쉬어. 그녀가 웃었다. 내가 할게. 주방에는 식기세척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흘렀다. 창밖에는 밤도시 불빛이 반짝였다. 고마워, 파벨이 불쑥 말했다. 모든 것에. 너 없었으면 우린 별거 아니야. 그녀가 어깨를 으쓱였다. 너희가 훨씬 더 힘들지. 우리 모두가 힘들지.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너만이 내 옆에 있어? 이해해주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녀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와인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파벨, 나, 그리고 그 다음은 두 사람의 의지 너머에서 벌어진 일 같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뺨에 닿고 짧고 거의 순진한 입맞춤이 절박하고 탐욕스러운 키스로 번졌다. 둘은 동시에 정신이 들어 서로를 물러나 밀어냈다. 미안. 이러면 안 됐는데. 카처가 가방을 움켜쥐었다. 나갈게. 파벨은 멍하니 서 있었다. 벌어진 일과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압도되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살아있다는 감각권하고 자유롭다는 감각을 느꼈고 그 자유는 매혹적이면서도 두려웠다. 문이 닫히자 그는 침실로 갔다. 마리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은 걸 그는 알았다. 같이 한잔할래?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뭐라고? 그녀가 눈을 떴다. 그는 와인잔을 입가로 가져갔다. 마셔. 우리 얘기해야 해. 그녀는 눈을 떼지 않은 채 한 모금 넘겼다. 난 이제 더는 못하겠어. 그가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숨이 막혀, 마리나. 나는 가라앉는 기분이야. 그 결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라나고 있었다. 그가 처음 요양원 사이트를 열어본 그때부터 매번 놓치는 마감마다 수없이 뜬 눈으로 보낸 밤마다. 키스 사건은 그가 스스로도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진실을 맑게 굳혀버렸다. 카처와의 한 번의 입맞춤이 전부였다기보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당하지 못했고 더는 감당하고 싶지도 않았다. 알아. 마리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매일 보고 있었어. 나도 숨 돌릴 틈이 필요해. 바깥 공기 한 모금, 며칠만이라도 평범한 삶. 잠시 침묵이 고였고 그녀가 물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는 거지. 그는 허겁지겁 덧붙였다. 잠깐이야. 내가 프로젝트만 끝내고 다시 발을 딛게 되면 간병인을 쓰고 집도 손볼 수 있어. 그의 말은 열이 오른 사람처럼 빨라졌고 멈추면 그녀의 대답을 들어야 할까 봐 두려운 사람처럼 차올랐다 쏟아졌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동자 속의 아픔이 너무 선명해서 그가 끝내 버텨내지 못했다. 이 모든 게 진절머리가 나의 그 말이 튀어나왔다. 이 절차, 이 약, 이 역한 냄새. 난 그냥 살고 싶어, 알지? 살아있고 싶다고. 그녀는 한 대 얻어맞은 듯 몸을 떨었다. 방 안에 현이 끊어진 듯한 정적이 늘어섰다. 나가. 마침내 그녀가 속삭였다. 제발, 나가줘. 그는 문을 닫고 나갔고 그녀의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리던 눈물은 보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그의 짐은 정리되어 있었고 마리나의 탁자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며칠은 카처 집에서 지낼게. 내일 엄마가 와서 요양원 이송 절차를 맡을 거야. 주말마다 찾아갈게. 가능하다면 용서해줘. 어떤 말은 용서가 없다는 걸 그는 아직 몰랐다. 폭발 뒤 남는 방사능처럼 공기 속에 영영 떠다니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자보타 요양원은 도시에서 40km 떨어져 있었다. 한때 소년단 캠프였던 곳을 기동성 제한 이용자를 위한 시설로 개조했다는 게 행정의 표현이었다. 높은 담장, 벗겨진 페인트, 녹슨 벤치가 든 음침한 숲번지르르한 이름과 반짝거리는 브로슈어가 야은 가림막일 뿐임을 풍경은 처음부터 드러냈다. 마리나는 이곳에서 벌써 2주를 보냈다.
천장엔 누수 자국이 노랗게 번졌고 창문 유리는 금이 간 좁은 방 침대와 협탁 하나가 겨우 들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역인 건 냄새였다. 염속의 소독약과 약물, 그리고 말로 못할 무거운 체념이 섞인 냄새, 잃어버린 희망과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냄새. 오늘은 좀 어떤가요? 영락없이 피곤한 얼굴에 통통한 간호사 발렌티나가 약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주사 시간이에요. 마리노치카. 오늘 의사 선생님은 오시나요? 마리나는 남아있는 품 위를 붙잡듯 물었다. 이 알약이 알레르기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은 발렌티나는 능숙하게 주사기를 채웠다. 모레까진 좀 참아요, 아가씨. 근데 발진이 있어요. 보세요. 마리나는 목과 팔에 돋은 붉은 반점을 보여주었다. 간호사는 힐끗 보고 말했다. 빨래 세제에 예민한 거죠? 다들 싫어해요. 염소 소독. 어쩌겠어요. 돌아 누워요. 엉덩이에 주사. 마리나는 눈을 감았다. 또 하나의 모욕에서 한 걸음 비켜나듯 마음을 멀리 보냈다. 거기, 바위 위, 바람, 햇살, 자유. 그게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유일한 도피였다. 간호사가 나가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협탁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끝없는 하늘을 배경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선 자신과 파벨. 부서지지 않을 것만 같던 것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병든 자와 건강한 자의 서약이 어떻게 기젠 진저리가 나로 변하는지 얼마나 쉬운지를 사진은 잔인할 만큼 담담히 보여주었다. 만약 내가 정말 다시 설 수 있게 된다면, 이 질문은 얼마 전 알렉세이 의사가 건넨 첫 희망 섞인 말을 듣고 처음 생겨났다. 터무니없는 희망으로 스스로를 찢지 않으려 애썼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그 다음이 두려웠다. 다시 돌아갈 집이 있을까? 아마도 벌써 다른 삶을 세운 파벨을 찾아 나서게 될까? 아니면 아예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 설 수는 있어도 반쯤은 불구로 남는다면? 그때에도 누군가 곁을 지켜줄까? 아이러니했다. 완전히 누워만 있던 때의 소원은 발가락 한 번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어렴풋이 더 큰 가능성이 보이자 두려움은 더 복잡하고 깊어졌다. 벽시계는 4시를 가리켰다. 파벨이 오늘 온다면 1시간 안에 나타날 터였다. 그는 보통 퇴근길에 들렀다. 하지만 방문은 점점 뜸해졌다. 매주 오던 게 격주로, 그리고 마지막 만남 이후로 벌써 3주. 아마 프로젝트 때문이겠지. 그녀는 스스로 변명해 주었지만 진실은 알고 있었다. 이곳의 냄새와 벽들, 그녀의 모습,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지옥이었다. 만남은 둘 모두에게 고문 같았다. 팽팽한 대화, 괴로운 침묵, 어색한 손길. 그의 눈엔 안도와 죄책감이 교차했는데 어느 쪽이 더 아픈지 가늠할 수 없었다. 창턱에 박새 한 마리가 와서 부서진 페인트 위에 앉아 유리를 두드렸다. 징조일까? 그녀는 쓸쓸히 웃었다. 요즘 들어 그녀는 자꾸 미신을 붙들었다. 삶이 아직 바뀔 수 있다는 어떤 사소한 암시라도, 뭐라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미안, 오늘은 못 가. 급한 프로젝트. 너 잘 지내길. 안한 예상 가능했다. 실망도, 분노도 일지 않았다. 그냥 안쪽 어딘가가 툭 끊어져 텅 비는 느낌. 그 무감각이 오히려 공포였다.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서서히 감각을 잃어가는 듯해서. 그때 문틈으로 얼굴 하나가 조심스레 비쳤다. 들어가도 될까? 카처야. 마리나는 본능적으로 사진을 움켜쥐며 몸을 굳혔다. 와이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다. 무너진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것, 자존심은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것 같았다. 카처가 과일과 책이 든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트인 눈은 방의 초라함을 훑다 금간 유리에서 멈췄다. 세상에, 마리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브로슈어랑 완전 다르네. 현실에 온 걸 환영해 마리나는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카차는 침대 끝에 앉았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 떨리는 손문화. 그와 못 지내겠어.
불쑥 튀어나온 말 이후 그가 나를 만질 때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떠올라. 악몽이야. 끝나지 않은 마리나는 뭐라 느껴야 할지 몰랐다. 증오, 연민, 동정 모든 감정이 섞여 결국 남은 건 피로뿐. 그 말을 왜 나한테 해? 면죄부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야? 도와주고 싶어서야. 카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기서 널 빼내고 싶어. 그래서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건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집. 내 남편이 저녁마다 드나드는? 생각 다 해봤어. 이 카처가 급히 말했다. 나에겐 저축이 있어? 제대로 된 병원, 진짜 의사들 있는데 알아볼 수 있어? 그리고 파벨과는 끝낼게. 이건 실수였어. 끔찍한 실수. 마리나는 오래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선을 넘었어, 카처. 모두에게. 제발, 내가 망친 걸 조금이라도 바로잡게 해줘. 카처가 그녀의 힘 빠진 손을 꼭 잡았다. 내 자신을 평생 용서 못할 거야. 바로 그때 문이 다시 두드려지고 남자가 하나 조심스레 고개를 들이밀었다. 다른 스웨터, 주의 깊은 회색 눈, 풍성한 검은 머리. 실례합니다. 때가 아닌가 보군요. 나중에 올게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마리나가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다. 곧 끝나요. 남자는 들어와 먼저 카처와 악수하고 이어 마리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신경재활의학과 알렉세이 비탈리에비치입니다. 지난 금요일부로 이곳 팀에 합류했어요. 의사요. 진짜 의사. 마리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제일 진짜 쪽일 겁니다. 그가 웃었다. 학위도 있고 해외 저널에도 논문을 냈죠. 이 환경엔 조금 이질적일 수도. 그의 솔직하고 환한 눈빛에 마리나는 아주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진료 기록을 읽었어요. 알렉세이가 말을 이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재활 경로가 완전히 빠져 있더군요.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평가를 하고 추가 검사를 하고 치료 계획을 조정하고 싶어요. 왜요? 마리나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없어야 하죠? 의사는 질문으로 되받았다. 흉추 8, 9번 압박 손상, 척수의 부분적 손상은 심각하지만 판결문은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사례를 봤어요. 이 대화를 지켜보던 카처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정말 아직 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전 빈말은 하지 않아요. 알렉세이는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부분적이든 상당한 수준이든 회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상의 성격, 시간, 재활의 규칙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의 마지막 말에 마리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동정도 자비도 없었다. 오로지 전문가로서의 관심,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어떤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 시선이 닿는 순간 마리나의 심장은 아주 살짝 빨리 뛰었다. 저는 의지가 있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 요양원은?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카처가 뜻밖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약속할게요. 파벨은 새벽 무렵에서야 잠에 빠졌다. 또 악몽이었다. 마리나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절망과 원망이 섞인 눈빛으로.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고 애썼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차가운 식은땀에 젖은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깨어났다. 옆에는 카처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이상했다. 그는 그녀에게 이사 오면서 새로운 관계에 몰입하면 자유와 열정이 죄책감을 잊게 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날이 갈수록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자라났다. 그의 생각은 자꾸만 자신이 버리고 온 그 끔찍한 곳의 마리나로 돌아갔다.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 살짝 몸을 빼내고 부엌으로 향했다. 카처의 원룸은 작지만 세련됐다. 그러나 아무리 그녀가 불의의 공간을 만들려 애써도
이 집은 그에게 낯설고 차가웠다. 그는 습관처럼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얼굴을 찡그렸다. 요양원 관리실에서 또 온 메일이었다. 존경하는 파벨 안드레예비치님, 다음 달 요금은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연 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이나 더 이런 식으로 돈을 내야 할까? 아내의 눈을 보지 않기 위해,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이 길이 옳다고, 불가피하다고 믿었는데 왜 갈수록 절망은 깊어만 갈까? 문자 알림음이 생각을 끊었다. 엄마였다. 좋은 아침이야, 아들.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는 카처와의 새 관계를 진심으로 반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자주 셋이서 점심을 먹었고 이제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물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결혼식과 손주들까지 계획되어 있었다. 마리나는 완전히 그들의 인생에서 지워진 듯했다. 오늘은 안 돼요, 엄마. 일이 많아요. 사실 그는 일부러 엄마를 피하고 있었다. 그녀의 승리감 가득한 눈빛. 이제야 제대로 살게 됐구나 라는 말투가 그를 질식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던 걸 얻었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벨이 다시 울렸다. 엄마는 기다릴 줄 몰랐다. 파블로샤, 너 요즘 나 피하지? 걱정스러운 듯 들렸지만 익숙한 지배적인 어조였다. 벌써 세 번째야, 만나자는 걸 거절한 게? 일이 많아요, 엄마. 어제 카천에 들렀는데 넌 없더라. 그의 말로는 요즘 늦게 들어온다던데. 괜찮은 거지? 늘 그렇듯 그녀는 직접 묻지 않고 땅을 살살 떠봤다. 파벨은 직감했다. 그의 엄마는 아들의 회한 따위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괜찮아요. 그가 거짓말했다.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서 집중해야 돼요. 앞으로의 계획 얘기도 좀 해야지. 엄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이혼 서류 말이야. 좋은 변호사랑 얘기해봤어. 엄마, 제발요. 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지금은 그만 얘기해요. 그럼 언제 할 건데, 파블루샤? 이번엔 불만이 드러났다. 너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굴어. 하지만 넌 단지 대부분의 남자들이 했을 일을 했을 뿐이야. 그 여자랑의 관계?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관계. 파벨은 그 단어가 얼마나 정확한지 깨달았다. 사랑도 인연도 아니었다. 그저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 일찍 일어났네. 카처가 부엌 문턱에 나타났다. 그의 셔츠를 걸치고 있었다. 오늘 토요일인데 더 자는 줄 알았어. 잠이 안 와서 그가 웃어 보였다. 미안, 깨웠지. 아니, 그냥 내가 없으니까 추워서. 그녀는 뒤에서 팔을 감았다. 괜찮아. 응, 프로젝트 생각 중이야. 그는 그녀의 눈길을 피했다. 마감이 가까워서. 둘 다 거짓임을 알았다.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벽처럼 쌓여 있었다. 카처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녀는 다른 방으로 나갔고 파벨은 요양원에서 오는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며 버티고 있었다. 오늘 외곽에 나가 있을게. 카처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친구 생일이야. 그래, 파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자주 외출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도 이 이상한 관계에서 숨 돌릴 틈이 필요했을 것이다. 언제 돌아와? 아마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마. 그녀가 떠날 때 친구 모임치곤 지나치게 꾸민 차림이었다. 하지만 파벨이 느낀 건 질투가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몇 시간 동안은 조용했다. 행복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몇 시간. 일터에서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
호텔 단지 프로젝트는 거의 끝났고 상사는 그의 성과를 인정했다. 새로운 기회도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처럼 뿌듯하지 않았다. 마리나와 함께 그는 자신 안에 무언가를 잃었다. 성취에 기뻐하고 미래를 그리던 그 부분을. 밤이 내려앉자 그는 차를 몰았다. 목적지도 없이 불 켜진 거리와 잠든 교회를 지나 도시 밖으로 뻗은 도로를 따라 정신을 차렸을 땐 익숙한 길모퉁이에 와 있었다. 요양원 자보타의 높은 담장이 검은 그림자처럼 앞을 막았다. 그가 이곳에 온 건 거의 한 달 만이었다. 전화로 아내의 상태를 묻고 요금을 내면서도 그는 직접 와서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비겁했다. 문지기는 무심히 손을 내저었다. 늦었어요. 면회는 6시까지. 전 환자 마리나 소콜로바의 남편입니다. 파벨은 여권을 내밀었다. 정말 중요해서요. 여권 사이에 낀 50루블짜리 지폐가 문제를 해결했다. 잠깐만요, 문지기가 중얼거렸다. 정문 말고 옆문으로 가요. 거긴 카메라 없어요. 어둠 속 복도를 걸으며 그의 심장은 목까지 뛰었다. 염소 냄새, 약품 냄새, 누렇게 변한 벽, 희미한 전등빛. 모든 게 역겨웠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그는 이런 곳에 그녀를 두고 떠났다. 거의 도착했을 때 옆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파벨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굳어버렸다. 작은 재활실, 천장에 단 하나뿐인 전등 아래 마리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쭈그려 앉아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둘은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나의 얼굴에는 그가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 넘치는 미소가 피어 있었다. 됐어요. 남자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보이죠? 이 움직임이 바로 진전이에요. 일주일만 더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운 동작도 시도할 수 있을 거예요. 믿기지 않아요. 마리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람들이 말하길, 난 절대 그런 말 다 잊어요. 남자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팔걸이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몸은 각 사람의 몸은 제각각입니다. 당신 경우엔 하반신의 운동성이 부분적으로라도 회복될 전제 조건이 충분해요. 파벨은 숨이 멎는 듯 했다. 회복, 운동성. 하지만 그동안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마리나는 결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알렉세이 선생님, 당신은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마리나가 낮게 말했다. 아시죠? 가장 두려운 건 통증도 무력감도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미래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지면 시간 자체가 고문이 되니까요. 알렉세이라고만 부르세요. 남자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이 숨쉬는 한 희망은 늘 있습니다. 자, 오늘 운동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야간 근무조에게 들키기 전에 병실로 돌아갑시다. 저 할망구들 근 제가 추가 수업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들이 출구로 향하자 파벨은 그림자 속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 달렉세이 박사가 바로 요양원 브로슈어에 있던 그 신경재활 전문가였다. 그런데 왜 밤에 몰래 마리나를 지도하는 걸까? 그리고 왜 그의 아내는 그 낯선 남자와 웃고 있는 걸까? 자기와 함께 있을 땐 울기만 했는데. 그는 마리나를 찾아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다. 머릿속은 아수라장이었다. 의식의 한 조각은 진심으로 다행이라 여겼다. 정말 회복에 희망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어두운 다른 한 조각은 질투와 두려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에 휘말렸다. 만약 마리나가 정말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하지? 그가 한 배신을 그녀가 용서해줄까? 그리고 그는 과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걸까?
차 안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요양원 홈페이지를 열었다. 직원 소개 항목에서 사진을 찾았다. 알렉세이 비탈리에비치 도로호프 의학 박사, 후보, 신경재활 전문의, 척추 압박 손상 후 운동 기능 회복법의 개발자. 개방적인 인상의 잘생긴 얼굴, 세심한 눈빛, 차분한 확신. 지치고 길을 잃은 파벨과는 정반대였다. 그때 카처에게서 문자가 왔다. 늦어. 오늘은 밤늦게 들어갈게. 파벨은 화면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우연일까? 아니면 카처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까? 흐릿한 의심이 들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태블릿에서 내비 기록을 확인했다. 지난 3주 동안 요양원 방향으로 정기적으로 이동한 경로가 또렷했다. 최종 목적지는 늘 별표 교회 클럽 별표이라고 표시됐지만 그것은 요양원에서 불과 2km 떨어진 작은 카페였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는 모래 위에 지은 공중누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는 실감했다. 별표 현대재활클리닉 보즈로즈덴예 부활 별표는 요양원 자보타와는 딴판이었다. 탁 트인 전면 유리창에 밝고 넓은 공간, 최신 장비, 친절한 직원들. 이곳은 소진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모든 것에서 드러났다. 유리 자동문 앞에서 파벨은 흰백합을 쥔 손에 힘을 줬다. 한 발을 내딛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그가 끔찍한 말을 내뱉던 그날로부터 꼭 1년. 시간은 죄책감을 무디게 하지 못했다. 다만 예리하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은 지속적인 묵직한 무게로 형태만 바꾸어 그가 그 무게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을 뿐이었다. 도와드릴까요? 리셉션 직원이 물었다. 환자를. 아니, 전 환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리나 소콜로바요? 여기서 재활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은 동정 어린 눈길로 말했다. 환자 정보는 제공드릴 수 없어요. 다만 도로호프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겠어요? 지금 진료 중이시니 홀에서 대기해주세요. 차나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파벨은 의자에 앉아 꽃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거대한 창 너머로 정돈된 공원이 펼쳐졌다. 푸른 잔디, 꽃밭, 산책로. 몇몇 환자들이 그 위를 움직였다. 휠체어를 밀고, 워커에 의지하고, 또는 어설프지만 스스로 걸으며 마치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듯이 불과 몇 달 전, 마리나도 그들 사이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 파벨이 몰래 마리나의 야간 훈련을 보고도 결국 들어가지 못했던 이후 집에 돌아오니 카처가 짐을 싸고 있었다. 요양원에 다녀왔지. 그녀는 단정하듯 말했다. 그녀를 봤어? 아니, 이 파벨이 고개를 저었다. 어떤 의사랑 훈련하는 것만 봤어. 알렉세이 카처가 끄덕였다. 훌륭한 전문가야? 알고 있었어. 그동안 내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카차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가 그녀를 제대로 된 병원으로 옮기는 걸 도왔어. 자보타는 끔찍한 곳이야. 파샤, 당신 어떻게 그녀를 거기에 보낼 수 있었어? 그 질문은 지난 9달 내내 그를 쫓아다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병중에나 건강하나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산이라도 옮겨 보이겠다던 파벨은 어디에 있는가? 카차는 다음 날 떠났다.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이 아니었다. 그저 떠났다. 그녀는 말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실수였다고. 배신과 죄책감 위에 세워진. 그리고 매일 아침 친구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라는 생각으로 깨어나고 싶지 않다고. 파벨은 마리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새로 옮긴 병원에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정보를 거부했다. 환자 본인이 비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설 조사를 의뢰했다. 그녀가 무사한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보고서는 간결했다. 마리나 소로바는 보즈로즈덴네 재활클리닉에서 집중 재활 중 예후 양호. 기밀상의 이유로 추가 정보 제공 불가. 그는 바랐던 단 하나, 그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이곳에 왔다. 용서를 구하려고 온 건 아니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다만 그녀를 한번 보고 무엇이라도 고칠 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 파벨 안드레예비치,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알렉세이 비탈리에비치입니다. 제 진료실로 가시죠. 도로호프 박사는 파벨의 기억 속 그대로였다. 키가 훤칠하고 세심한 회색 눈, 관자놀이에 약간의 새치가 스민 검은 머리. 다만 이제는 병원 로고가 새겨진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진료실은 밝고 미니멀했다. 책상 하나, 벽에 걸린 의학 자격증,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미소 짓는 환자들의 사진들. 도로호프의 성공 사례였다. 언젠가는 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알렉세이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다. 마리나가 미리 알려주었어요. 파벨은 침을 삼켰다. 그녀는 의사는 방문객을 조용히 살폈다. 정직한 대답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손상 범위가 초기 진단만큼 광범위하지 않았고 거기에 그녀의 운동 경력, 의지, 올바른 재활 프로그램이 더해졌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걸을 수 있습니다. 파벨 안드레예비치. 다만 몇 가지 제한은 있어요. 그래도 걸을 수 있습니다. 파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를 볼 수 있을까요? 왜요? 알렉세이가 곧장 물었다. 당신 스스로를 가볍게 하려고요? 아니면 가장 힘든 순간에 버린 아내에게 정말 돌아가고 싶은 겁니까? 의사의 직설에 파벨은 움찔했다. 목소리엔 공격성은 없었다. 다만 진심 어린 관심, 어쩌면 우려가 배어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했다. 그저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알렉세이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 공원에 있어요. 아이들 그룹이랑 실내 암벽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암벽장, 파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직접 오르진 않죠. 물론 의사가 옅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도는 훌륭하게 합니다. 우린 스포츠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리나는 훌륭한 환자일 뿐 아니라 아주 뛰어난 자원봉사 강사이기도 합니다. 파벨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쳐다봤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알렉세이가 말을 이었다. 마리나는 육체보다 마음이 더 부서져 있었어요. 자신의 몸을 통제하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력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어온 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배신이죠. 파벨은 고개를 떨구었다. 당신을 심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말했다. 저는 옆에서 돌보던 이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압니다. 마비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해요. 마리나가 지난 1년 동안 이룬 건 당신 덕분이 아니라 당신이 한 일에도 불구하고 해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벨이 낮게 답했다. 그럼 가보시죠. 알렉세이는 창밖을 턱짓했다. 메인 동 뒤쪽에 작은 인공 암벽장에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파벨은 한동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높이 3m 남짓한 인공 암벽 앞에 모인 작은 무리를 발견했다. 8에서 12살쯤 되는 아이들이 강사의 도움을 받으며 가장 쉬운 루트를 오르고 있었고 곳곳에서 환호와 격려,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리고 그녀가 보였다. 마리나는 활동 보조형 의자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지팡이가 서 있었다. 정말로 걸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머리칼은 조금 자랐지만 예전처럼 짧은 커트였고 밝은 스포츠 티셔츠에 호루라기와 스톱워치를 목에 걸고 있었다. 좋아, 미샤. 다음 홀드를 봐. 아래를 보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병상에서 매 말마다 기운이 빠져 보이던 그 시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파벨은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채 이미 살짝 시든 백합을 움켜쥐고 멀찍이 서서 그녀의 모든 동작, 모든 손짓을 눈으로 삼켰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부상 전에 그 진짜 마리나처럼. 그때 아이 하나가 그를 보았다. 아저씨도 타요. 우리 강사 선생님 있어요. 마리나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멎은 듯 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지만 충격도, 공포도, 증오도 없었다. 다만 약간의 놀라움과 수긍 같은 것,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만남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둔 사람처럼. 얘들아, 잠깐 휴식할게. 마리나는 시선을 파벨에게서 떼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 말했다. 미샤, 일단 안드레이랑 연습하고 있어?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파벨은 달려가 붙들고 싶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그를 멈춰 세웠다. 동작은 느렸으나 확고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각별한 의미를 지닌 듯 그녀는 스스로 걸어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의 거리에 멈추었다. 안녕, 파벨.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리나, 그는 꽃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왜 왔지? 내가 어떤지 보고 싶어서. 그는 꽃을 내리며 말했다. 내가 더 나아졌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난 좋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뒤에서는 수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인공 암벽을 오르고 강사들은 격려했고 환호가 이어졌다. 너 정말 멋져 보인다. 파벨이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다시 설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녀가 그의 말을 끝맺어 주었다. 나도 그랬어.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내가 더 강하더라. 잠깐의 어색한 침묵. 도로호프 선생님을 만났어. 파벨이 말을 이었다. 여기서 자원봉사도 한다고 하더군. 그뿐만이 아니야.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재활치료사 과정을 듣고 있어? 나 같은 환자들을 도울 거야? 정말 훌륭하네. 파벨은 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랐다. 마리나, 난.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적어도 지금 여기서는. 그녀가 오래 서 있었던 탓인지 미세한 떨림이 몸을 스쳤다. 그래도 그녀는 굳이 서 있으려 했다. 자신에게도 그에게도 보여주듯이. 좋아. 그가 끄덕였다. 그럼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마리나는 그의 어깨 너머를 스쳤다. 파벨이 돌아보니 알렉세이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손님이 왔네. 알렉세이가 커피 하나를 마리나에게 건넸다. 괜찮아. 응이 그녀가 옅게 웃었다. 알렉세이, 이쪽은 파벨. 내 전 남편이야. 전 남편. 그 한마디가 파벨을 생각보다 더 세게 때렸다. 이미 배웠습니다. 알렉세이가 손을 내밀었고 파벨은 기계적으로 악수했다. 마리나, 앉는 게 좋겠어. 권장 시간보다 오래 서 있었어. 난 괜찮아. 그녀가 고집을 부렸지만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가는 걸 파벨은 보았다. 마리나 발렉세이의 목소리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기색이 있었다. 여러 번 나눈 대화 같았다. 알겠어요, 선생님. 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그가 밀어오는 의자에 앉았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파벨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연결 의사 이상의 배려와 정의를 느꼈다. 어머니는 잘 지내셔? 마리나가 불쑥 물었다. 응. 여전해. 파벨은 당황했다. 안부 전해줘. 그녀의 목소리엔 빈정거림이 없었다. 이미 과거를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만이 있었다. 일은? 그 프로젝트 끝냈지? 응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어. 넌 여기서 얼마나 됐어? 3개월. 그녀가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미안하지만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해. 수업이 1시간뿐이거든. 그래, 물론이지.
그는 작별 인사를 찾느라 애썼다. 혹시 내가 또 와도 될까? 난 모르겠어. 파베루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막았다. 생각해 볼게. 바로 그때 작은 남자아이가 달려와 외쳤다. 마리나 세르게예브나. 끝까지 갔어요. 긁힌 손바닥을 자랑하듯 내밀었다. 잘했어. 딤카. 그녀가 진짜 미소를 지었다. 가보자. 어떤 루트인지 보여줘. 알렉세이가 파벨을 출구까지 배웅했다. 공원을 지나오며 파벨은 벤치 하나에 앉아있는 낯익은 실루엣을 봤다. 카처였다. 그녀는 클리닉 명찰이 달린 흰 가운을 입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파벨과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는 피하지 않고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이제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듯 했다. 카차는 단지 마리나가 끔찍한 요양원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던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어 아마 봉사자 혹은 직원으로 이곳에 몸담은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수치심도 변명도 없었다. 다만 스스로의 잘못을 속죄하려는 조용한 결심만 있었다. 파벨은 잠깐 망설였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직감을 따랐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하고 알렉세이와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 정말 괜찮은 건가요? 병원 정문에 이르자 파벨이 물었다. 신체적으로는 그래요. 알렉세이는 의사 특유의 차분함으로 답했다. 손상 특성상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보행 보조가 있으면 걷고 불편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으며 자기 관리가 가능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네, 알렉세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절망에서 수용으로 그리고 새로운 목표로 나아왔어요. 당신과 그녀는 파벨은 끝맺지 못했다. 함께입니다. 알렉세이는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도발도 과시도 없는 솔직한 한마디였다. 행복합니까?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중이죠. 알렉세이가 클리닉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아시겠지만 가장 단단한 관계는 함께 고난을 넘으면서 태어나기도 해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가치, 사소한 승리 하나의 가치를 압니다. 파벨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마리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그 모든 것이 자신 없이 이루어졌다는 씁쓸함이 뒤섞였다. 이달 말, 그녀에겐 중요한 날이 있어요. 알렉세이가 불쑥 말했다. 그녀가 직접 설계한 재활용 장애물 코스를 처음으로 혼자 완주하는 날입니다. 오고 싶다면 오세요. 그녀의 길을 함께 걸어준 모든 이들, 초기에 머문 이들까지 대응원이 의미 있을 거예요. 그는 날짜와 시간이 적힌 명함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파벨은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그날 그곳에 설 용기가 생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를 잘 부탁합니다. 물론이죠. 알렉세이가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제가 그녀에게 더 많이 의지합니다만. 도시로 돌아오는 길은 낯설었다. 마치 다른 행성에 다녀온 듯 소란과 소음,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비현실로 느껴졌다. 클리닉에서 본 것들 이후로는 더더욱. 작은 근린공원에 차를 세우고 파벨은 한참을 앉아 아이들과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들을 바라보았다. 삶은 계속된다. 마리나에게도 알렉세이에게도 자신의 과오를 돕는 일로 갚으며 길을 찾은 카처에게도.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카처와의 계획이 어그러지자 요즘 들어 더 자주 별표 다른 괜찮은 여자 별표들을 운운하는 오직 자신만 그때 그 순간 그 끔찍한 말을 내뱉던 바로 그 시간에 갇혀버린 듯 했다. 끔찍한 말, 정말 지겨워.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 연쇄 반응의 시발점이 된 한 문장. 파벨은 휴대폰을 꺼내 나탈리아 이바노브나의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건축가 소콜로프입니다. 아동 재활센터 프로젝트 건으로요? 네, 맞겠습니다. 세부 논의를 위해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작은 걸음. 아주 미세한 전진. 어쩌면 용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과거를 고칠 순 없지만 미래에 쓸모 있는 것을 만들 수는 있다. 마리나가 가르치던 아이들을 위해, 알렉세이가 돌보던 환자들을 위해. 저녁,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온 파벨은 우편함에서 반송주소 없는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열쇠 한 개와 주소가 적힌 쪽지가 있었다. 카처의 필체였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또다시 어머니였다. 오늘만 3번째. 여보세요. 엄마. 그는 지친 목소리로 받았다. 대체 어디에 있었니? 아침부터 계속 전화했잖니. 엄마.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의 목소리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좀 바빴어요. 그는 클리닉에 갔다는 말은 피했다. 베로치카 클리모바와 약속 잡아놨다. 기억하지? 내 동료 딸 변호사에 똑부러지고 무엇보다 별의별 극단적인 취미도 없지. 너한테 딱이야. 파벨은 눈을 감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카처가 떠난 뒤 엄마는 다시 예전처럼 그의 사생활 주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마치 지난번 시도가 재앙으로 끝나지 않은 양. 엄마, 오늘 마리나를 봤어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찰나의 싸늘한 침묵. 왜? 마침내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그 여자랑 이제 무슨 상관이 있니? 내 전처랑. 전처 아니에요, 엄마. 우린 아직 법적으로 부부예요. 형식일 뿐이야. 엄마는 가볍게 치웠다. 그건 처리하면 돼. 그런데 왜 지난 일을 해집니? 넌 드디어 자유가 되었고 새 삶을 시작했잖니. 아니요, 엄마. 파벨이 단호히 끊었다. 난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 새 삶도 시작하지 못했어요. 난 실수를 저질렀고 그걸 안고 살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무슨 실수? 넌 이성적으로 행동했어? 아니면 내 평생을 장애인이 된 여자를 돌보는데 바쳤어야 했다 말이니? 그 순간 둘 사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파벨은 깨달았다. 엄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이 이 사태에 어떤 몫을 했는지 인정하지도 않을 거라고. 엄마에게 그 선택은 항상 옳은 결정이고 마리나는 영원히 부적합한 아내일 뿐이었다. 엄마, 오늘 하나 깨달았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마리나는 용서했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우린 과거에 갇혀 용서할 수 없는 걸 합리화하며 살아왔죠. 무슨 소리야? 용서라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무 일도요. 엄마. 파벨이 한숨 쉬었다. 그저 진짜 강함을 봤어요. 그리고 그 강함은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것도. 이만 끊을게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 울려대는 전화는 무시했다. 손에 든 열쇠를 바라보았다. 이제 움직일 때였다. 1시간 뒤, 그는 평범한 주거단지의 한문 앞에 서 있었다. 열쇠를 넣고 잠시 망설인 뒤 문을 열었다. 현관에 들어선 그는 발을 멈췄다. 작지만 밝은 원룸형 스튜디오, 재활을 위한 트레이닝 장비가 놓인 멀쩡한 운동 코너. 휠체어 이동을 고려한 넓은 문턱. 거실 테이블에 쪽지가 있었다. 여긴 마리나의 집이야. 내가 너에게 열쇠를 건넸다는 걸 마리나는 몰라. 하지만 내가 옳게 행동할 거라 믿어. K. 파벨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둘러봤다. 벽을 따라 산 사진들이 걸려 있고 구석에는 클라이밍 장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선반에는 의학 서적과 재활 관련 참고서. 그와 함께한 사진은 하나도 없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할 어떤 개인적 흔적도. 파벨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짧게 적었다. 침입해서 미안해. 열쇠는 내게 있었어. 돌려줄게. 너는 해냈어. 자랑스럽다. 피. 그는 문을 잠그고 우편함에 열쇠를 넣은 뒤 뒤돌아보지 않았다. 되돌아가선 안 되는 길도 있다. 고칠 수 없는 실수도 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새로운 상처를 만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지만 흉터조차 말해준다. 치유는 가능하다고.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세요. 행복하시길.